지난 이야기. 오사마 빈 라덴은 소련 아프간 전쟁이 발발하자 알카이다를 창설해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후 걸프전을 통해 사우디가 미군을 끌어들이자 오사마 빈 라덴은 반발하며 테러를 벌인다. 마침내 2011년 9.11 테러를 저지른 빈 라덴은 미국의 추적을 받는 신세가 되는데, 미국이 빈 라덴을 찾아낸 과정과 그를 사살하기 위해 펼친 넵튠 스피어 작전은 무엇인가? 뉴스멘트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미국이 10년에 걸쳐 복수를 이룬 넵튠 스피어 작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초가을 맑은 하늘 9월 11일 전 세계는 정말 끔찍한 테러를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 주인공으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지목이 됐고요. 분노한 미국은 철저한 복수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아프가니스탄, 오사마 빈 라덴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오사마 빈 라덴을 찾기 위한 노력, 미국은 당연히 계속하고 있겠죠. 예.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서 제거하려는 그런 미국의 노력은 9.11 테러 전에 벌써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련의 테러를 벌써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시설에다가 자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은 벌써 블랙리스트, 그중에서도 아주 급이 높은 테러 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벌써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을 개시를 했고요. 특히 CIA는 파키스탄 정보부의 도움을 받아서 정예 병력들로 하여금 오사마 빈 라덴을 쫓았고요. 오사마 빈 라덴이 타고 있다 혹은 탑승했다라고 예측되는 차량에 RPG 로켓 공격을 가해서 그 차량을 파괴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파괴하고서 문을 열어봤더니 오사마 빈 라덴이 타고 있지 않았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2000년에도 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9.11 테러가 터진 뒤에 이제는 꼭 잡아야 되는 테러리스트 1순위가 된 거죠. 1순위죠. 부시 행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응거하고 있다라는 의심적, 그러니까 토라보라 지역, 아프가니스탄의 토라보라 산악 지역에 대한 작전을 개시를 하게 되죠. 당시에 여러 병력들이 동원이 됐긴 했지만 대다수는 미국 군대가 아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크게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는 팀은,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팀은 두 개의 팀으로 나누는데, 델타 소속의 이 특수작전 요원들로 구성된 이 추적 선멸팀, 그리고 CIA의 이 오사마 빈 라덴을 계속 쫓던 그 자 브레이커라는 오사마 빈 라덴 전담팀, 이 두 팀이 토라보라 지역에 동원이 돼서 군사작전을 며칠간 지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안 가보신 분은 산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산이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계절이 되면은 전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추워요.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춥습니다. 동굴이 굉장히 촘촘히 잘 연결이 돼 있는 데다가 구소련군 시절, 그러니까 소련군하고 싸울 때부터 무자히딘이 소련군의 화력에 몰리게 되면 언제나 피신하는 곳은 산악지역,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잘 촘촘히 구축이 돼 있었던 거죠. 물론 미군은 항공 우세가 뭐 아주 대단하죠. 항공 전력이 대단해서 항폭 유도를 불러서 계속 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그곳에서 이 사살을 당했지만 정작 찾던 오사마 빈 라덴은 계속 피해 나가는 거죠. 이 작전에 동원됐던 델타의 현장 지휘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한테 조금의 병력, 그러니까 레인저 부대만 우리한테 좀 보내주고 지원만 제대로 해줬으면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거머쥘 수 있었다. 한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교수님이 이 말을 타고 바로 전날 그 포위망을 뚫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놓친 부대 변명.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아냅니다. 10년 넘게 추적을 했단 말이죠. 미국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나요? 사실은 그것보다 앞서서 오사마 빈 라덴이 9.11을 하기 전에 사우디가 오사마 빈 라덴을 꼭 데려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토라보라 작전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파키스탄이나 이 아프간의 그 현지 협조군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를 하고 미국이 혼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이 되니까 뭐 CIA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정보 개통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게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다시 이제 재조직을 하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게,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결국에는 이 파키스탄의 군부대가 있는 군사 학교가 있는 아보타바드에 가까운 데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저택에. 네. 근데 이 사람이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요. 그런데 메시지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이 컴퓨터를 쳐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그 플래시 메모리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걸 전달받은 캐리어가 그거를 PC방 같은 데 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 캐리어. 네. 예, 그래서 이 캐리어를 추적하게 된 겁니다. 캐리어를 쳤는데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노출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집이 이제 노출된 겁니다. 아보타바드가. 물론 이제 그 전에 미국이 이거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그 의사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 DNA 샘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혹시라도 그 아보타바드 그쪽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 DNA를 채취하고 싶어서. 그럼 DNA 채취하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높이가 3m예요. 예, 벽장이 그 높이가 3m.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 1m 9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눈에 띌까봐 담을 높게 쌓고, 그리고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게 하려면, 누군가 알아보게 하려면은, 그래서 주변에다가 백신을 이제 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DNA 샘플을 채취하려고 그러는데 그 작전이 실패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는 나중에 반역죄로 기소됩니다. 파키스탄에서 반역죄로 기소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캐리어에서 잡은 겁니다. 이게 전령사죠. 전령사 때문에 잡아서 이제 그 집을 관찰을 하는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사마 빈 라덴은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어서 빨래가 있는 거예요. 빨래가 그 당시에 추측하기에 아내가 셋, 네. 아이들이 8, 그리고 손주가 한 4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은 빨래 수가 대충 보니까 걸어놓은 빨래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기를 급습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반반이니까 그걸 두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가장 뭐 미국으로선 편안한 방법은 공중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수부대가 투입이 돼요. 예, 교수님이 벌써 말씀해 주신 데에 힌트가 있어요. 반반. 그러니까 정확히 그 고부가가치 타겟이죠. 오사마 빈 라덴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는데 거기를 폭격을 한다. 게다가 전쟁 당사자 국단이에요. 파키스탄은 어떻게 보면 우호 국가입니다. 거기에 군대, 우리 군대에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인다. 혹은 거기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죽었어도 확인을 안 하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미국 행정부에서 작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부대를 진입을 시켜서 표적을 확인하고 사살을 하는 것. 두 번째 옵션은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기나 아니면 무인기를 이용해서 이 폭격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 그때는 부통령이었거든요. 바이든 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밀었던 기다려보자.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10년 이상을 이 사람을 추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9.11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빛나는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낸 사람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치지 않으면 또 10년을 쫓아다녀야 되고 그 사이에 9.11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특수부대가 사살을 하죠. 예, 작전이 5월 1일 날 벌어졌습니다. 근데 4월 29일 날 아주 중요한 스텝들하고 회의를 해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바로 바이든 부통령은 연기를 하자.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힐러리 국무부 장관은 하자. 그리고 합참의장도 하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아니다. 그냥 폭격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그러니까 4월 29일 그 회의 이후로 30일까지 대통령이 혼자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30일 날 결정을 합니다.
특수부대 보내자. 그런데 30일 날 기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 연기돼서 5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특수부대, 그중에 미국의 최고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작전명 굉장히 유명하죠. 예, 넵튠 스피어. 예, 넵튠은 다 아시잖아요. 바다의 신. 네. 그 사람의 이 창, 그러니까 삼지창인데 사실은 넵튠 스피어의 이 바다의 신이 가지고 있는 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신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죠.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흔히들 저희가 많이 이름을 들어본 분 있을 텐데 데브그룹.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1일 이 넵튠 스피어 작전이 발동이 되고 24명의 데브그룹 골드 스쿼드론 대원들과 하고, 그리고 한 마리의 이 전투 작전견, 네. 전투 공격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카이로예요. 게다가 뭐 티타늄 이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좀 더 집어넣지. 그 건물이 3m의 담장이 있는 데다가 외부 건물이 있고 내부 건물이 있고 내부에는 3층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좀 큰 저택 같은 곳인데 24명이면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특수작전을 기한하고 그리고 실행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들을 옮기느냐, 운송수단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운송수단이 커지고 혹은 많아지게 되죠. 들킬 가능성이 적에게 들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거는 그래, 그러면 24명 그리고 전투 공격견 하나, 그러면 특수한 블랙호크 2대를 동원하면 이 직접 타격팀은 그 2대로 옮길 수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곽을 방어한다든지 아니면 돌아올 때 만약에 헬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보조해야 되니까 대형 헬기, 비교적 대형 헬기인 치누크 2대, 이렇게 4대가 동원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바로 작전에 동원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는데 1대1 사이즈의 그 작전 목표, 건물과 그 3m의 외벽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한 3주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작전이 중요하냐 하면 합참 의장이 이 작전 훈련을 하는데 와가지고 보고 네. 뭐 사실은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합참 의장이 와가지고 볼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나중에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과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자 집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 24명의 대원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분노는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이 작전을 수행한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대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부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무를 부여받은 팀인 거죠. 그래서 아마 다들 불끈불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프가니스탄 기지에 가서 대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100% 확신이 없었어요. 그 부대에는 CIA 분석관이 이제 같이 배치가 됐는데 그 여성 분석관은 오사마 빈 라덴을 5년 동안 추적한 아주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계속 맞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한동안 대기를 하게 된 거죠. 영화네요. 진짜 영화에서 보통 보면 진짜 현장 지휘관이 맞다니까요, 맞다는데 위에서 허가 안 나오고 이거 다 놓칩니다,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m의 담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선 관측이 안 되고요. 그 곳을 관측할 수 있는 건 항공자산, 항공정보자산인데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 그래도 오사마 빈 라덴이 집 밖으로 나오는 날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나와서 거니는 뜰 위에,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머리 위를 이 덩쿨 같은 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덩쿨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오사마 빈 라덴의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걷는 노인, 걸어 다니는 노인이라고 그냥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작전 개시 직전까지도 완벽한 이 정보, 오사마 빈 라덴이 100%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추적을 따돌리며 10년간 은둔한다. 이후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흔적을 찾은 미국. 그를 사살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고심하게 되고, 불확실한 정보와 은밀한 작전 실행 때문에 미국 수뇌부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마침내 2011년 5월 1일 미국은 빈 라덴을 단죄하고자 넵튠 스피어 작전에 돌입한다. 아까 말씀드린 두 대의 이제 메인 주 공격 헬기 그리고 나머지 두 대의 지원 헬기가 날아가게 된 거죠. 한 1시간 30분 정도 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파키스탄 오사마 빈 라덴을 계속 놓친 거는 희한하게 이게 정말 정보가 셌을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파키스탄하고 정보를 나눴을 때 언제나 정보가 셌었어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한테 나중에는 정보 안 줬다라는 소문도 굉장히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 할 때도 파키스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작전을 하게 된 거죠. 비밀로, 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미군 기지에서 이제 작전지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을 파키스탄 영공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죠. 그러면 그 영공을 방어하고 있는 레이더가 어디 있는지, 파키스탄의 초계기는 언제 뜨는지 패턴을 알아야 돼요. 네. 그 연구를 싹 다 한 겁니다. 한 달 정도를. 그래서 심지어 그 작전에 동원됐던 헬기 조종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 파키스탄군 레이더 공부까지 하게 될지 몰랐다. 예, 그래서 모든 제일 안전한 이 높이 30에서 60m 사이의 속도까지 딱 제한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작전지까지 비행하는 건 성공을 해요. 원래 작전 계획은 1번 헬기가 주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 패스트로프를 2개를 내리면 6명씩 대원들이 빠르게 지상층으로 내려가고 그 지상층으로 내려간 대원들이 아래서부터 건물을 위로 칠 때 2번 헬기는 옥상 쪽으로 가서 패스트로프를 내리고 혹은 옥상에 바로 이 헬기를 붙여서 대원들이 내려서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공격하는 거를 계획을 했어요. 근데 기획했던 거랑은 달리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랑은 달리 1번 헬기가 그 목적지에 패스트로프를 내리려고 가다가 기체 이상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어떡해. 이거 어떻게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때 백악관 상황실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 오바마도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러고 있어요.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인데 그때가 1번 헬기가 추락했을 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번 헬기가 그렇게 되니까 2번 헬기가 옥상에 내려서 병력들을 내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외곽에다가 내려서 이 외곽 방어를 하고 그리고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1번 헬기에 있던 대원들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뭐 경미한 부상은 있었지만 까진 정도. 그거보단 좀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대원들이 그래도 작전을 계속 소킹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라서 헬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전에는 바로 주 건물로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 건물로 바로 갈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다른 곳에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부 건물, 그러니까 건물 밖에 있는 건물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물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네. 거기서 그 AK를 들고 소총을 들고 저항하던 남성을 무력화시키고 여성들을 또 제압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1층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1층으로 들어갈 때도 또 이 교전이 벌어져서 1층에서 또 한 명을 무력화시키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층은 정보에 의하면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2층으로 딱 들어갔더니 누가 살짝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대원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1번 대원과 2번 대원, 그러니까 돌입했을 때 첫 번째 대원과 2번 대원이 칼릿 하고서 속삭이듯이 이름을 불렀어요. 탁 나오자마자 사살을 했습니다. 어이구야. 예. 그래서 2층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이 죽고 그리고 계속 수색을 해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으로 올라갔더니 또 누군가 이렇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쳐다보던 사람이 있던 그 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어떤 이 사람이 남자가 쓰러져 있고 여성 2명이 거기서 이제 저항을 해서 1번 대원이 여성 2명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2명이 만약에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2번 대원이 확인 사살을 합니다. 2번, 3번 대원이.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거기 죽어 있는 그 사람이 빈 라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빈 라덴이 그들이 봤던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좀 늙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이 빈 라덴의 얼굴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몰랐대요. 이게 빈 라덴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답니다. 오. 게다가 안면부에 총을 맞았기 때문에 총을 맞으면 변형이 되거든요. 네. 조금. 그래서 게다가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이게 확실히 빈 라덴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작전을 완수했다라는 이야기를 못했대요. 그럼 방법은 하나 있죠. 가족들한테 물어보자. 아.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딴 방으로 갑니다. 딴 방으로 가서 저 사람 이름이 뭐야? 그래서 빈 라덴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또 다른 가족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또 물어봅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야? 빈 라덴. 아, 오케이. 그럼 빈 라덴이 맞구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확실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빈 라덴의 이 피를 닦으면서 DNA 샘플 이런 거를 다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시체를 확실히 이 의학적으로 빈 라덴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1층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다른 팀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오랫동안 은거 생활을 했으니까 그 자료들을 싹 다 모읍니다. 싹 다 모으고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작전지가 사실은 아부타바드가 파키스탄군 군사 대학이 있는 데예요. 네네. 100m뿐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오. 그리고 경찰서가 있고 처음에 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웅성웅성거리고 헬기 소리 들리고 막 총소리 들리고. 게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처음에는 이 브리칭 툴이라고 거대한 망치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걸로 꽝꽝 쳐도 안 돼서 결국 폭탄을 여러 번 사용해서 올라갔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행히 이제 시간을 맞춰서 나가게 됐는데 왜 이 작전이 40분이냐? 40분이 블랙호크가 위에서 대기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었습니다. 연료에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30분 안에 끝났어야 되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좀 더 소비를 해서 40분을 썼기 때문에 이 헬기가 이제 빠져나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치누크에서 재급유를 받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빠져나오는 것조차 위태위태한 그런 작전이었죠. 영화에서 보면 그 뭐 작전 성공했습니다. 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플린 스피어가 적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마무리잖아요. 진짜 작전에서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타겟은 암호명이 있어요.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암호명은 제로니모였습니다. 제로니모. 그러니까 제로니모를 사살했다. 그 무전을 때리죠. 제로니모 Enemy Killed in Action. Enemy Killed in Action. 이게 이렇게 감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제일 처음 투입된 부대가 데브그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UDT, 네이비실, 데브그루 이렇게 다 다른 부대가 아니라 데브그루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대죠. 그죠. 이제는 뭐 전 세계인이 아는 부대가 됐죠. 미 해군이 하는 제일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해군에 이 소속이 되면 심지어 타 병과에 타군에서도 올 수 있는 미 해군이 운영하는 제일 힘든 훈련을 버즈라는 훈련이라고 해요. 버즈가 지옥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면 네이비실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네이비실이 되려면 버즈를 우수하게 통과를 하고 SQT라고 Seal Qualification Training, 그러니까 Seal이 되기 위한 자격 검증을 거칩니다. 거기서도 탈락이 또 꽤 돼요. 한 50%가 탈락이 됩니다. 그 SQT를 받아야만 네이비실 그 휘장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이 특수부대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대북으로가 되려면 5년을 네이비실로 근무를 해야 돼요. 일반 네이비실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는 나 대북으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 평가를 통해서 그린팀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네이비실에서 5년 있어야 대북으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신청을 하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그린팀을 가는군요. 그렇죠. 그린팀이 뭐냐면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데 좀 길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비군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네이비실 중에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서 다시 그린팀에 가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오호. 거기서도 탈락률이 또 있어요. 오. 탈락률이 뭐 한 30%, 40% 그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를 통과해야지 비로소 이제 대북으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24명이 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정예 병력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 대북으로의 스쿼드런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 같은 직접 타격을 하는 그 스쿼드런은 골드, 레드, 실버, 블루 이렇게 4개 제대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레이, 그린, 블랙, EOD 이 지원 제대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대입니다. 그래서 총 한 1,700여 명이 지금 근무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 작전에 이 EOD 팀원도 이 EOD 인원도 한 명이 지원을 갔어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 헬기가 추락을 했잖아요. 네. 게다가 그 헬기가 특수작전용으로 소음이 없는 블랙호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군이 운영을 한다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기체가 파키스탄에 추락을 했으니 얼마나 그 정보를 얻고 싶겠어요. 그렇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이 최신 정보인데 미군의 최신 기체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넘겨줄 수 없으니까 그 작전에 동행했던 EOD 대원한테 폭발을 시키라고 합니다. 폭발을 하면서 그 헬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날아갔거든요, 주변에. 하지만 그 파트들, 그 조그만한 이 파편들도 뺏기기 싫어서 이 작전이 있은 뒤에 미국의 합참의장이 파키스탄 군 최고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 파편들 다 모아서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 뭐 대북으로 얘기도 있지만 전 세계의 특수부대의 활약상 영국의 코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방송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수부대들은 참 많은 활약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9.11이니까 그 항공 테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부대, 특화된 부대 중에 하나를 소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바로 프랑스의 지젠느, 예, GIGN입니다. 네. 국가 헌병대 이 개입 부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GIGN이. 그래서 프랑스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군이 운영하는 특히 헌병대에서는 최고의 대테러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 프랑스 특수부대 어디니?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GIGN이다. 사실은 1994년에 프랑스 파리 상공에서 한번 벌어질 뻔했습니다. 납치범들이 항공기 납치범들이 프랑스 항공기를 한 대를 납치를 해서 원래는 파리 상공으로 가려고 했는데 재구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장이 굉장히 이 똑똑하게 대처를 했어요.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간에 서서 재급유를 하자. 안 그러면 파리 상공에 가지도 못한다. 그때 테러범과 9.11 당시의 테러범들은 달랐던 거죠. 그때 테러범들은 항공기에 대한 연구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재급유 해야겠네. 쓴 상태에서 이제 GIGN이 들어가서 프랑스 특수부대 GIGN이 항공기 돌입을 해가지고 테러범들을 사살을 해서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구조해냈죠. 만약에 그 항공기가 중간 기착지에 서서 급유를 안 하고 그냥 날아갔다면 이제 파리 상공에서 9.11에 그런 테러가 그대로 벌어졌겠죠. 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특수부대가 활약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우크라이나 군은 물론이고 이 러시아군의 특수부대도 최대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뭐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지금 사실은 모든 면에서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국제의용군을 국제의용군으로 지원한 외국인들 중에 특수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따로 이 특수부대로 만들어서 정보국 소속으로 해가지고 작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 인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국이랑 미국 출신의 이 특수전 전문가들이고요. 출신 부대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대북으로 소속, 그러니까 전 대북으로 소속 대원도 있고 CIA에 소속돼 있다가 온 대원도 있고 그리고 뭐 해병 특수부대 그리고 뭐 레인저 소속에 있다가 온 그런 특수부대도 있고요. 뭐 이미 유명인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근 대위도 그 특수부대에 소속이 돼서 참전을 했다가 지금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는 것에 서슴치 않는 체체네 부대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많이 됐죠. 지금도 체체네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을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개전 초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키이우 근처의 공항에 들어왔던 러시아 공수부대 병력들 중에 일부는 임무 자체가 젤렌스키와 젤렌스키의 이 가족들을 확보하는 게 임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격퇴가 됐고요. 특수 임무를 띠고 온 체첸 특수부대원들 400명 중에 200명은 몰살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 암살 임무를 띠고 있는 그런 용병들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시점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죽여봤자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느냐, 군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별로 좋은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버티는 이유는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구심점도 있겠지만 그냥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집이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를 죽이면 그 결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사실은 젤렌스키를 제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제거한 뒤에 어떻게 이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많죠. 자, 그런데 특수부대 얘기하다가 좀 많이 갔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사살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의 작전 넵튠 스피어가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미국이 빠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맞죠. 네. 그러니까 2011년 5월 2일 날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으니까 미국이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미국이 결국에는 나오지는 못합니다. 예, 이게 항상 문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미국 측에 얘기하면은 항상 군인들이 하는 얘기겠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을 미국이 바로 나오지는 못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또 바로 이어지는 게 아랍의 봄도 이어지고 막 좀 혼란한 상태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2014년에는 일단 철군을 하려고 마음 먹긴 했었는데, 그 전에 일단 2012년에 탈레반이 일종의 정치 세력으로서 자기의 대표부를 까따르 도하에다 둡니다. 예, 도하에 두면서 이제 양쪽이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틀은 만들어지는데, 물론 대화는 안 했지만은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서 버거운 전쟁이 되죠. 근데 미국이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중국 공세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10월 달에 이미 힐러리 클린턴이 향후 세기는 이제는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평양 세기, 퍼시픽 센츄리가 온다. 이게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중국을 막겠다는 건데, 2010년이 되면은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차이가 중국이 미국의 40%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그걸 추세를 보시면요, 1990년에는 6%였어요. 2000년에는 12%예요. 근데 2010년에 40%예요. 엄청 따라오는 거죠. 딱 이때쯤에 미국이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힘 안 들이고 미국이 피해 안 받고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벌써 2010년이 넘어갔잖아요. 작전의 전환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빠져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셰일 가스가 2011년에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고, 2018년에는 세계 최대 셰일 오일 때문에 석유 생산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틈을 못 찾고 있고, 아랍의 봄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 빠지지 못한 상태가 지지부진하게 오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왔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는 2017년에 처음에는 철군을 오바마 시간표대로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 봉쇄를 해야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2020년 2월 29일 날 양쪽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미국이 그냥 탈레반을 인정한 거죠. 탈레반 인정하고 탈레반이 땅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배경을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한 태도에 정부군들도 이제 이게 뭐 넘어가는구나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하면서 빠지려고 했었을 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했을 때도
뭘 믿었냐면 미군이 그동안 길러온 20년 동안 육성해온 30만 정부군을 얘기했어요.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30만 정부군이면 최소한 6개월은 버텨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6개월에 1년. 왜냐면은요, 소련이 나간 다음에 1989년에 철수를 했는데 소련이 지키려고 들어갔던 사회주의 정권이 3년을 버팁니다. 1992년까지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정부군도 그 정도는 버텨줘야 사실 정상이거든요. 1년이라도. 소련이 3년이면 우린 한 6년 버텨야지 이런 식까지는 자부심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믿었습니다. 굉장히 믿었어요.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니 뭘 믿고 그렇게 나오느냐 그랬었을 때 우리가 키운 30만 정부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부군이 허수였던 거죠. 그 팔 벌려 뛰기하고 뭐 그 정규군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네. 어처구니 없던데요. 예. 원목대장도 저렇게는 훈련 안 시키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월급이 나오니까 가짜 군인들이 유령 군인들이 들어온 게 30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세는 탈레반한테 넘어가니까 내가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있느냐. 다 총도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렇죠. 넘겨주고 도망가고 그냥 순수히 포기하고 근데 위치선에서 그냥 넘겨줘라. 그러면서 20년 동안 공들였던 아프가니스탄이 끝난 거죠. 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20년간 공들인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네. 사실 이미 미국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 바탕은 많이 깔리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허수인 군대 그리고 국민들의 항전 의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침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떤 외국 군대가 오면 그냥 거쳐가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나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없어지면은 점점 이제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미국은 20년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2천조죠. 2천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부으면서 전쟁을 지속해서 얻은 결실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오사마 빈 라덴의 제거. 거기다가 또 파키스탄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파키스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작전에 아프간이 실패한 게 결국 파키스탄이라고 봤고 파키스탄과 대화를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제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가는데 파키스탄한테 안 알려줬겠습니까? 네. 우리가 혼자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으로서는 미국은 너희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국기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장악해야 되니까 인도와 싸울 때.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항상 아프가니스탄과 연결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아프간에 더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탈레반이 이런 틈에서 잘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탈레반이 참 태세 전환을 잘해서 외교를 잘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근데 있겠네요. 그 지역이 자체가요. 사실은 소련군하고 싸웠을 때에도 미국과 사우디가 그렇게 돈을 많이 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무기도 줬고 했는데 그러면은 소련군이 나간 다음에 적어도 92년에 아무튼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92년에는 뭔가 정부를 세웠어야 되잖아요. 못 세운 이유가 뭐냐면 군벌들이 7개로 나눠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안에 민족 구성원도 그렇고 서로 이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통일 국가로 하나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쪽에도 같이 살기는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서로가 싫어해요. 그래서 요 안에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어떤 형태냐면 서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굳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어렵죠. 복잡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 반군으로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마스우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아들 마스우드가요. 연방 국가로 가야 된다. 영국처럼. 네, 아예 그냥 스위스처럼요. 안에 있는 그 민족이 한 10개 정도 언어가 쓰니까요.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자기 자치구를 하면서 크게 뭐 군대만 유지하고 아주 강력한 자치권을 주는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탈레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재미난 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요점이 있는 겁니다. 10개의 부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쓰는 언어가 10개가 달라요. 한 나라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지역색이 그냥 하나하나의 지역이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 그 국민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 전에 줬던 사우디와 미국의 돈과 2조 원을 쏟아부은 그 돈과 여러 국가가 썼던 그 돈을 그냥 국민들한테
이거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면 다들 잘 먹고 잘 살 정도의 돈이 아니었나. 그 정도 인구의 국가가 그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또 어떤 나라인데 그냥 돈을 주진 않죠. 네, 오늘 오사마 빈라덴과 이 사살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남긴 충격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은 사라졌지만 오사마 제2의 제3의 오사마 빈라덴이 되고 싶어하는 원리주의자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젊은고 어린 세대를 교육하느냐, 이게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퍼레이션 넵슨 스피어 작전이 처음에 입안이 되고 진행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이 특정 인물을 끈질기게 추적을 한 이 말단 CIA 분석관, 그리고 그 분석관의 의견을 들어준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대통령, 그리고 그 복잡한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정말 엘리트 특수부대의 존재는 오퍼레이션 넵슨 스피어를 통해서 우리가 저런 정보력과 저런 특수부대가 있어야지 이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력한 창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사마 빈라덴이 자행한 이 9.11 테러로 3,000명에 달하는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테러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죠. 뭐 지금은 이제 임금은 없습니다만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전 세계가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는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